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안녕하세요. 이커머스에 살아있는 전설을 이종구 대표님을 모셔봤는데요. 이제 이종구 대표님을 모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제 방향성에 대해서 좀 자문을 구하고 싶었고, 이제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시는 대표님들한테 좀 많은 도움되는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네. 초청을 드렸습니다. 대표님 자기소개 한번.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종구라고 하고요. 지금 해외 소식 마스터라는 유튜브를 하고 있고, 해외 소식 마스터라는 책을 쓰면서 장사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는데, 큰 자본으로 하는 장사를 가리키다가 지금 점점 소자본. 큰 기업 위주로 얘기하다가 점점 소상공인 개인 셀러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대표님 강의에서 나왔던 내용이지만 그런 스몰머니가 있고 또 이제 빅머니가 있잖아요. 이게 저한테 좀 사업 방향성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는 이제 스몰머니를 많이 모아서 스몰머니가 미들머니가 되고 그 다음에 빅머니가 된다 이걸 얘기한 게 아니고 이제 스몰머니를 제가 약간 이제 비유를 하면서 이제 김밥 천국 같은 장사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김밥 천국을 내가 대박을 내더라도 절대 김밥 천국은 큰 설렁탕 집이 되지 못한다. 길이 두 개가 다르다는 거죠. 스몰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나중에 노력하면 빅이 된다는 것보다는 빅이 되기 위한 길과 스몰의 길은 다르다. 그렇다고 빅머니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투자도 좀 들어가야 되고 리스크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하기에는 기본적으로 자본이나 역량이 부족하신 분들은 무섭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스몰머니도 하면서 선을 긋고 빅머니도 동시에 트라이를 해라. 그래서 제가 낚싯대 얘기를 한 게 낚싯대를 여기도 드리고 여기도 드리라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은 낚싯대를 여기다만 들여놓고 이걸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이거 되면 요 다음 스텝 가고 이 다음 스텝 가고 이제 이런 것만 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작전만 잘 짜고 준비만 잘 한 다음에 바로 빅머니를 두드려가지고 여기서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빅머니 그림인데 실제 결론이 빅머니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빅머니를 두드리는 건 맞는 거죠, 방향은. 근데 이것만 두드리다가 돈이 안 벌리면은 당장 하루하루 먹기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스몰머니를 하면서 계속 현금은 돌아가고 근데 시간을 내서 계속 정상적이고 제대로 된 브랜드를 만드는 일을 하자는 거죠. 대부분의 셀러 분들을 보면은 사실 월 매출 뭐 1,0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 월에 순수익 100만 원 만들고 싶은 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분들 이제 단계별로 예를 들어서 월 1,000만 원, 월 뭐 1억, 월 10억, 100억 이렇게 단계별로 대표님께서 추천해주고 싶은 스몰머니들이 있을까요? 스몰머니들이요? 네, 그런 방법들. 저는 지금 하시는 위탁도 좋고 그 다음에 구매 대행도 좋고 구매 대행이요? 예, 요즘 구매 대행도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 많이 돼서 예전처럼 그렇게 힘들진 않거든요. 대량. 중국, 일본 상관없이. 그렇죠. 유럽은 유럽 매력이 있고 중국은 중국 매력이 있고 다 있는데 구매 대행도 대량이 있고 하나하나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브랜드로 성장하기 위한 구매 대행이 있거든요. 샵 포지셔닝 만드는 거. 근데 저는 이 중간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몰머니를 할 거면은 진짜 손 걷어 제끼고 김밥총 같은 장사를 하는 거고 제대로 브랜드를 할 거면은 뭐 단돈 500만 원어치 물건을 사오더라도 이게 터지면은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상품을 내가 소싱을 해서 터트리라는 거죠. 이게 터질지 안 터질지 몰라요. 근데 이 물건은 나만 팔아야 되고 시장이 원하는 거여야 되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보여줬을 때 그제서야 갖고 싶어 하고 그 전까지는 몰라요. 그 전까지 갖고 싶고 이쁘다고 생각하는 건 이미 다 팔고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팔아서는 스몰머니밖에 안 되는 거고 브랜드가 되려는 거는 몰랐는데 딱 보여주니까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야지 그게 브랜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소싱하기 위해서 내가 들어가는 비용이 뭐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더라도 이런 요건을 갖춘 물건들을 내가 런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잘 되면 브랜드가 되는 거고 안 되면 다시 시도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거를 계속 내가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스몰머니를 하는 낚싯대도 제 경험상 보니까 여러분들 만나고 보니까 이것만 트라이 하는 거는 좀 팔자 좋은 사람들이 이걸 하는 거고 아니면 자본이 많다든지 하루하루 자본이 힘드신 분들은 이거를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스몰이랑 빅이랑 중간은 없다. 예, 왜냐면 얘는 갖고 싶은 걸 팔면 안 돼요. 이미 팔리는 걸 팔아야지 스몰머니는. 어설프게 여기서 이쁜 거 세련된 거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돼요. 기존 거보다 뭐 불편한 게 조금 나아졌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팔리는 거를 단돈 100원이라도 싸게 판다든지 아주 단순하게 접근해야지 여기는 돈이 벌리지 괜히 여기에다가 무슨 인사이트가 들어가고 무슨 세련된 게 들어가고 무슨 뭐 미드 센트리가 들어가면 이건 안 팔려요. 대부분의 망하는 경우가 이도저도 안에서 망하는 거예요. 중간에서. 이거 조금 이제 실력이 쌓였단 말이에요, 내가. 거기서 이제 조금 질르다가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뻔한 흰색 잘 나갔는데 거기다 괜히 땡땡이 붙여가지고 팔다가 망하는 거지.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 지금? 어렵긴 한데 그러니까 확실히 그 좀 다른 길이다라는 거는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라츠 오브 머니예요. 라츠 오브 머니 여기는. 스몰 머니가 많이 생기면은 라츠 오브 머니인 거고 빅 머니는 아예 이 성격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빵 터져서 사람들이 거기에 붙은 브랜드를 알고 싶어하고 기억하고 싶어야 되거든. 그렇죠. 기대를 하게 되고 이 시나리오로 가야지 빅머니인 거고. 그러니까 빅이 라츠 오브 머니라는 게 아니에요. 스몰 머니를 아주 많이 모으면 이것도 라츠 오브 머니가 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얘는 계속 할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장사인 거고 여기는 일단 내가 궤도에 오르면은 사람들이 브랜드를 좋아하니까 여기서 이제 그 다음번 런칭하는 건 이제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노력해도 원하는 만큼 성과가 나오는 거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브랜드가 되면은 이 장사에서 탈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브랜드 매각할 수도 있고, 맞아요. 뭐 투자를 받을 수도 있고, 뭐 동업을 할 수도 있고, 입점을 할 때도 훨씬 쉽게 입점이 되고, 사회적 신분도 여기 장사할 때는 니네 아버지 뭐 하냐 때 뭐 이것저것 팔아요 하다가 여기에는 무슨 브랜드가 달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직원을 뽑을 때도 그냥 유통업에 뽑는 거하고 브랜드에서 뽑는 거하고 또 다르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일단 교대에 올라가면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저는 이쪽 장사를 가리키고 싶은데 여기에는 이제 조건들이 많이 필요하죠 왜냐하면은 딱 보여줘 가지고 갖고 싶은 물건을 내가 기획을 하고 물건을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려면 딱 보여줘가지고 갖고 싶은 물건이 뭔지를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려면 내가 상품 감각이 뛰어나든지 상품 인사이트가 있다든지 그리고 그 상품을 내가 계속 소비자 입장에서 구매를 해왔다든지 국내 시장 사정도 잘 알아야 되고 국내 시장이 앞으로 잘 팔릴 거는 또 해외에서 물건들이 나와 있을 거니까 해외 것도 많이 봐야 되고 또 이런 것들도 내가 전혀 모르는 분야를 공부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이거를 다 찾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어느 정도 익숙하거나 좀 잘 아는 카테고리여야 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남들보다 마진도 많이 붙여야 되니까 또 공장 소싱을 해야 되니까 자본도 좀 들어가고 여기에는 뭐 리스크가 당연히 들어가죠. 그래서 스몰 머니도 꼭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그 스몰 머니는 팔리는 걸 팔아야 된다 하시잖아요. 근데 팔리는 거를 파는 그런 소싱법이랑 이제 브랜드 제품을 이제 소싱하는 방법이랑 대표님께서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브랜드가 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아무리 로고가 이뻐도 아무리 그게 갖고 싶어도 이 사람만 팔아야지 브랜드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는 소싱에 대한 진입 장벽이 딱 서 있어야죠. 나만 팔 수 있어야죠, 이 아이템을. 그럼 제품의 차별화인가요? 아니 제품 자체의 차별화? 그렇죠. 예, 제품 자체의 차별화를 하려면은 근데 그건 어려운 게 아니라 공장에서 사오면 돼요. 예, 내가 국내에서 만들든지. 근데 요즘에 국내에서 만드는 게 거의 불가능하니까 값도 그렇고 공장도 많지가 않고 그래서 그 물건을 가장 잘 그리고 가장 싸게 만들 수 있는 공장에서 사와야죠. 그게 중국이라면 중국에 가야 되는 거고 인도라면 인도에 가야 되는 거고 베트남이라면 베트남 가야 되고. 근데 궁금한 게 이제 만약에 1688에서 이제 뭐 소싱을 해서 물건을 가져왔는데 그 디자인이 이제 뭐 비슷한 디자인이 또 한국에서 또 만약에 여러 브랜드가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상태인데 거기서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로고를 붙이고 그런 좀 택 작업을 하고 이런 것들도 브랜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소비자들이 그거는 뭐 처음에는 몰랐을 때는 뭐 속아가지고 보이기가 브랜드 같아 보이니까 사겠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은 금방 알려지겠죠. 또 그게 잘 팔리기 시작하면은 남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다른 애들이. 그렇죠. 예, 똑같은 키워드와 똑같은 노출 구자로 등장을 하겠죠. 결론적으로는 1688도 어쨌든 소싱 철학이보다는 거기도 도매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누구나 다 살 수 있는 거고. 또 진입장벽이 뭐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좀 애매하죠 거기는. 차라리 중국의 EU 시장은 도매 시장이지만 거기는 오프라인이거든요. EU 시장이요? EU. 예. 그때 강의에서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전에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자본 없는 분들은 거의 다 EU에서 샀죠. EU에는 그래도 가야지 사니까. 그 대신 소량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 EU를 한번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물건이 달라요. 1688하고 EU하고. 또 특장점이 다르고. 근데 가격이 좀 비싸겠네요.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어떤 물건은 1688이 싸고, 어떤 물건은 EU가 싸고. 그 대표님 요거 관련된 소싱 그 강의하신 그 유튜브 링크 위에 좀 고정해 놓겠습니다. 온라인 창업 마스터 클래스? 네네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한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전 대표님 강의 보면서 사실 좀 신박한 소싱 법들이 있었어요. 이제 오늘의 집이랑 이제 그런 좀 다른 오픈마켓 11번가랑 이제 그런 G마켓 옥션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좀 시장 규모를 파악하고 소싱하는 거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 일반 온라인 셀러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팔라고 하는 상품이 지금 네이버 검색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 돌려가지고. 그러면 무슨 상품만 조사가 되냐면은 키워드를 치고 사는 물건들만 조사가 돼요. 근데 우리가 쇼핑을 할 때 하루하루를 살면서 쇼핑을 하는 물건들 중에서 내가 키워드를 쳐가지고 사는 물건들도 있지만 키워드를 모르는 물건도 있고 어떤 브랜드를 좋아가지고 사는 것도 있고 아니면 백화점이나 뭐 오늘의 집이나 내가 좋아하는 쇼핑몰에 들러서 거기 갔더니 뭐 기획전이라든지 이런 데 추천 상품을 보고 사는 경우도 있고 백화점 같은 데도 우리가 브랜드를 찾아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지나가다가 이쁜 걸 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많은 셀러들이 지금 시장 조사하는 방식이 이제 키워드 검색으로 찾다 보면은 전체 우리나라에서 팔리고 있는 물건 중에서 반 정도밖에 못 보는 거죠. 그 나머지 것들을 봐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 물건을 팔 수가 있고 또 거기가 또 경쟁이 덜 하죠, 아무래도. 예, 근데 최근에 인스타그램에서도 물건을 많이 팔리거든요. 거기에는 키워드가 없어요. 그냥 보고 이쁘면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전혀 키워드 검색으로는 여러분들이 뭐가 어떻게 얼마큼 팔리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 강아지 침대를 판다, 뭘 판다 하더라도 그 카테고리가 네이버에서도 팔리겠지만 오늘의 집에서도 팔리고 마트에서도 팔리고 다이소에서도 팔리고 인스타에서도 팔리고 최대한 내가 다양한 곳을 봐야지 아, 강아지 침대는 우리나라에서 이러이러한 물건이 지금 어느 가격에 팔리고 있구나라는 거를 내가 이해를 하는 거죠. 그제서야 외국 사이트라든지 해외 소싱처를 보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비어 있는 물건들이 그때 보이는 거죠.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해외 시장 조사를 하면은 네이버밖에 안 봤으니까 왜 이렇게 비싸? 이거는 전혀 안 팔리는 거야, 모르는 거야. 이런 제대로 된 판단을 못 내리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국내 시장 조사를 이렇게 광범위하게 한 상태에서 외국 걸 봐야죠. 그러면 국내 시장 조사를 다양하게 보는 게 이제 뭐 인스타그램, SNS랑 그런 뭐 네이버 키워드가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이네요. 그렇죠. 종합물도 봐야 되고 버티컬이라고 뭐 오늘의 집은 지금은 거의 네이버 같이 됐는데 옛날에는 그게 나름 인테리어 소품 쪽에 버티컬 꼭 깊은 종합물인 거죠. 한 카테고리가 깊은 거. 예전에 무신사가 뭐 옷에 깊은 거였다면은 근데 지금은 무신사나 오늘의 집이 이제 좀 너무 종합물 같이 됐고 그런 데들을 계속 봐야죠. 왜냐하면은 항상 소비자가 0부터 100이면은 평범한 거를 사는 소비자가 절반이 있는가 하면 또 나머지 절반은 흔하지 않은 거 조금 비싸더라도 예쁜 거도 좋은 거를 찾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네이버에서 뒤져봤자 한정적인 거밖에 안 나오는 걸 알기 때문에 네이버도 보고 또 좋은 거를 파는 버티컬도 당연히 보죠. 그래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상용품이라든지 뭐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그지 이렇게 뭐 좋을 게 없잖아요. 그런 거는 키워드 찾아가지고 네이버에 사는 거고 쿠팡이나. 아 쿠팡은 좀 중간이네. 왜냐면 쿠팡은 브랜드도 치니까. 그러니까 위에 아래를 다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시장 조사를 하려면 제대로 할 거면은 사실 근데 저희는 키워드 우선은 아무래도 뭐 지금 요즘에 사이트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키워드 고객이 이제 검색을 하는 게 키워드다 보니까 거기 기반으로 소싱을 하는데 그렇게 안 잡히는 키워드로 안 잡히는 제품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시장 조사를 해서 소싱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렇겠죠. 거죠? 네이버에서 지금 잘 팔리는 것도 보면은 이미 키워드가 좋은 거, 그러니까 좋다는 게 뭐 높고 뭐 이런 뻔한 얘기가 아니라 뭐 황금 키워드 그게 잘 팔리는 것도 있지만 키워드가 없는데 먼저 매를 맞아가지고 잘 팔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키워드 수치는 꽝이겠지만 시장 조사를 내가 위 아래를 다 본 사람은 오늘의 집이라든지 뭐 이런 좀 세련된 거 파는 29cm 같은 데서는 흔한 건데 이미 잘 팔리는 건데 네이버에서는 지금 키워드가 갓 등장했다. 그러면 그런 거를 알아볼 수가 있죠. 위에 거를 모르는 사람은 사실 이거는 숫자로는 알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해외 거를 내가 많이 보고 세련된 사람들이 사는 걸 많이 본 상태에서 네이버 키워드에서 조금만 수치가 떠도 아 이제 드디어 이게 내려왔다. 그럼 그런 것들은 뭐 좀 지를 수 있겠죠. 바로 선점해서. 그러면 해외에서 소싱 그 할 때 시장 조사를 할 때 가장 좋은 또 사이트가 아마존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존이 왜 얘기를 하냐면은 아마존에 나와 있는 거는 대부분의 또 알리바바에 또 풀린 게 많아요. 아마존을 거쳐서 1688에 가서 아니 1688은 안 거치죠. 바로 알리바바로 가죠. 아, 알리바바로요? 네. 아. 그러니까 1688이 도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가 더 비싸고 알리바바가 공장이라 가지고 더 싸고 있는 게 아니라 둘이 좀 성격이 달라요. 1688이 강한 카테고리가 있고 알리바바가 강한 카테고리가 있고 그래서 두 개를 각각으로 보는 거죠. 근데 1688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남이 따라 팔 수 있는 단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688에서 소싱할 수 있는 물건은 사실은 좀 피하고 싶죠, 저는. 그렇죠. 단타로 뭐 치고 빠지는 건 좋은데 거기에다가 내가 막 공수를 들이고 막 브랜드까지 붙이고 뭐 이럴 거는 알리바바나 진짜 뭐 캔톤페어라든지 이런 무역박람회 가서 만난 공장이 아니면은
그렇게 내가 거기다가 공을 들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알리바바가 그럼 좀 이제 지속 가능한 좀 유니크한 제품들이 좀 있긴 있는 거네요. 그렇다기보다는 알리바바는 대부분의 물건들이 공장에 다 있는 거고, 네. 1688이 좀 특이하게 강한 카테고리가 있는 거예요. 뭐 수납이라든지 이 아시아권 사람들이 서양권에 비해 가지고 자주 쓰는 물건들이 강해요. 1688이. 네네. 왜냐면 알리바바는 아무래도 글로벌하게 팔기 때문에 뭐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 위주로 많이 파는 거고, 네. 1688은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뭐 대만이나 뭐 한국이나 일본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요렇게 집이 좁은 요런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물건들이 거기가 더 강하죠. 아, 그럼 특색이 있는 거네요, 플랫폼. 그죠. 근데 이제 거기서 산 물건들에다가 뭐 브랜드까지 붙이고 뭐 이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빨리 치고 빠지고 그냥 마진 좀 많이 붙이고 빠지고. 네. 아니면 남들이 지금 여러 명이 지금 팔고 있는 거를 내가 사와가지고 싸게 팔아서 그냥 다 죽여버린다든지 뭐 이런 특정한 목적으로 쓰는 거지 1688 소싱을 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겠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푸닥거리, 일종의 이제 조금 고급 푸닥거리는 거죠. 고급 푸닥거리. 예, 그 푸닥거리를 조금 더 규모 있게 할 수는 있겠죠. 한 매출 어느 정도까지 푸닥거리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도 뭐 1년에 한 10억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1년에 10억 정도요? 근데 그게 10억, 2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아까 초반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푸닥거리는 10억, 20억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내가 해야 할 일이 항상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죠. 예, 근데 브랜드는 그게 아니죠. 그렇죠. 브랜드는 처음에 10억을 만들었다. 그러면 얘가 지가 알아서 돌아가잖아요. 네. 근데 이 지금 말씀드린 이 푸닥거리는 매번 할 때마다 계속 이 푸닥거리를 만들어야 되고 인력도 들어가야 되고 일단 아이템 수도 많아야 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재고가 많아진다는 거는 동일 아이템 재고가 많은 건 저는 두렵지 않아요. 네. 털 수가 있거든요, 한 번에. 그렇죠. 근데 이 푸닥거리 재고는 잘못하면 종류가 많아져요. 그럼 이거는 털기도 어렵고 이건 그 무게로 팔 수밖에 없어 나중에는. 그렇죠. 예. 왜냐면 한 종류가 많아지면은 이거를 요긴한 주인 찾아가지고 내가 제값을 주고 팔 수가 있는데 좀만 기다리면은 이거 찔끔 있으면은 이걸 누구한테 다 팔아요. 그렇죠. 돈이 거기에 많이 묶이죠. 절대 이 SKU를 늘리는 장사는 좋은 장사가 아니에요. 저는 사실 슬슬 이제 늘려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거는 이제 라이프 스타일 차이긴 한데 이제 셀러들을 많이 봤잖아요. 네, 뭐 장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네. 근데 두 타입이 있는 것 같은데 네. 한 타입은 제가 아는 형님인데 네. 이 양반도 예전에는 이제 이것저것 다 오파상 하면서 보따리 장사 외국 갔다 하면서 했는데 지금 뭐 하냐면은 카드 딱 이거 있죠. 트럼프. 아, 예, 포카. 예, 예, 예. 예, 그거 일본에서 밖에 못 만드는 그 퀄리티로 만드는 공장이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 독점으로 하나 딱 가지고 있고 중국에서 싸게 만드는 거 딱 하나 갖고 있어요. 요 아이템 딱 한 개만 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걸로 한 달에 자기 가져가는 게 한 2,000엔, 3,000. 뭐 여기까지에 오기까지 이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겠지만 이 형님은 이걸로 만족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너무 일상이 편해. 그거 해가지고 골프장 회원권 갖고 목욕탕 회원권 갖고 예, 그리고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친구들한테 밥 사면서 너무너무 재밌게 살아요. 그런 인생이 있죠. 대신 이제 사무실에 가보면 이제 조그만 사무실. 네네. 이름도 없어요. 그런 것도 푸닥거리에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사례 아닌가. 일종의 이것도 푸닥거리지만 푸닥거리 하다가 이제 브랜드도 없죠. 이 형님은. 그렇죠. 그냥 편의점에다가 납품하는 그 유통이죠. 예, 유통회사인데 딱 하나를 잡은 거죠. 이렇게 마무리가 지는 인생도 저는 만약에 이 형님이 이제 뭐 본인이 취미가 있고 네. 골프를 좋아하면 거기에 이제 뭐 자기의 인생의 어떤 그걸 찾으면은 난 이건 행복한 삶이라고 봐요. 근데 또 어떤 케이스는 뭐냐면은 직원도 많이 뽑고 창고도 막 얻고 가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1년에 그 양반도 한 100억 가까이 하는데 네네. 계속 뭐가 돌아가지. 얘는 이제 뭐 팀 만들고 막 이런 게 재밌는 거야. 회사의 사세가 올라가고. 네. 근데 브랜드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 친구는 좀 나이가 더 들면 후회할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이쪽으로 넘어가면 사실 여기는 훈훈한 사례가 많죠. 브랜드 사례는. 근데 여기는 얘기할 필요도 없고 이 푸닥거리 세계에서도 저는 가급적이면은 좀 뭐 하나로 정책을 하는 맞아요. 그런 시나리오로 가야지. SKU가 많으면은 관리 포인트가 전선이 많아지면 이거는 어디서 셀지가 몰라요. 네. 저도 슬슬 많아지면서 이제 좀 원래 제가 위탁만 했을 때는 그런 게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슬슬 이제 사입을 많이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식기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점점 막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삶의 퀄리티가 머리가 이제 좀 무거워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뭔가 간단해야 돼. 내 창고에 지금 뭐가 있는지가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 왼쪽에 가면 뭐가 있고 오른쪽에 뭐가 있고 이게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는 순간부터 이제 이게 나아지는 거예요. 이건 좀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제가 이거 좀 질문을 갑자기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요즘 셀러분들은 컨택하는 거 두려워하거든요. 아니 근데 그거는 장사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많은 분들이 장사를 공식 풀도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쵸. 어차피 장사는 그 뒤엔 다 인간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 인간이 뭐 사연이 100만 가지가 있을 텐데 그걸 내가 어떻게 다 맞춰요. 제일 좋은 가장 과학적인 방법은 많이 도전하는 거죠. 그러면 컨택하고. 그럼요. 공장 하나 소싱할 때도 한 6군데 해가지고 하나 정하는 거고, 6군데한테도 다 살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하는 거고, 하나 정한 다음에도 이 5군데를 놓으면 안 돼요. 왜냐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얘랑 지금. 이제 시작이지. 서운하지 않나요? 하나 선택하면? 나머지. 얘긴 잘해줘야죠, 엔딩을.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게 그냥 쌩 까는 거. 무대답, 무응답. 제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비즈니스계에서는 비매는 거죠. 그래서 제일 괴로운 게 사망을 하면은 좀 마음이 편하잖아요. 애가 아니라 개가. 네. 개가 없어졌어. 네. 근데 개가 죽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한데 그쵸. 강아지가 집을 나와가지고 안 돌아오고 있으면 어딘가에 살고 있을 것 같잖아. 그쵸. 그 마음이 가장 안 좋은 희망 케이스. 고문.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항상 비즈니스맨은 깔끔하게 정리를 해줘야 돼. 근데 그걸 이쁘게 쓰면 돼요, 나이스하게. 네, 네. 얘가 답장 안 해주면 계속 리플라이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된 거냐. 그쵸. 그럼 되게 기분 나쁘거든, 본인은. 당한 사람은. 그렇죠. 그리고 끝이 또, 항상 네. 좋아야 돼. 인간도 그렇고. 네. 그리고 이제 대표님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요거는 이제 소싱을 좀 지나서 대표님께서 이제 브랜드가 결국에는 소비자들한테 각인이 돼야 된다 하셨잖아요. 그럴 거면은 마케팅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표님이 좀 선호하시는 마케팅이나 이것도 약간 이렇게 난이도별로 마케팅 좀 스킬 같은 게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이게 네. 가장 중요한 거가 마케팅이라기보다는 브랜드가 각인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에요. 가격. 네. 예. 가격이 이런 상품군들이 제일 비싼 게 100만 원이고 제일 싼 게 10,000원이다. 네. 그럼 중간이 한 30만 원이다. 중간에 팔리고 있는 것들이. 네. 그럼 이게 브랜드가 되려면 30만 원보다 비싸게 팔아야 돼요. 그게 가장 첫 번째 조건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잘 모르죠. 30만 원이 중가면은 최저가를 찾아요, 자꾸. 네. 최저가를 찾으면은 10,000원 어디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9,900원에 팔리면 될 줄 알면서도 그걸 또 브랜드가 되기를 기대를 해. 근데 입장 바꿔서 소비자가 되면은 누가 9,900원짜리를 브랜드로 기억을 하겠어요. 그거는 렛대루죠, 렛대루. 물건을 사긴 사야 되는데 거기 로고가 없으면 허전하니까 특별표에 불과한 거지 브랜드가 아니죠. 마음에 각인이 되는 브랜드는 갖고 싶은 브랜드여야 되는데 그거는 어쨌든 중가보다는 비싸야지 브랜드가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브랜드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자 가장 중요한 마케팅 포인트인 거예요. 가격이 비싸야 돼요. 가격 포지션이. 그러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내가 30만 원보다 비싸게 팔려면은 그럴 만한 값어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건이. 이쁘던, 네. 좋든, 빠르던, 작든, 가볍든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소싱할 때부터 처음부터 9,900원짜리를 맞추려고 하는 소싱의 의사결정과 네. 31만 원에 팔 수 있는 가격을 의사결정하는 거하고는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1만 원의 가격은 있지만 소비자가 봤을 때는 60, 70만 원어치의 값어치를 하는데 싸다. 근데 결론이 31만 원이 돼야지 이게 브랜드지. 지금 그걸 키워드 쳐가지고 제일 싼 거보다 더 싸게 판다고 그러면은 뭐 나가기야 나가겠지만 그거는 어느덧 푸닥거리가 되는 거예요. 로고만 브랜드라고 붙인 거지 내 의도대로.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시끌표. 그렇죠. 네. 그래서 66만 원짜리 값어치가 31만 원이 돼서 팔리면 사실 입점할 때도 많아지고 뭐 여러 가지 마케팅의 옵션이 커지는 거죠. 하다못해 인스타 광고를 하더라도 9,900원짜리 상품을 소싱해가지고 인스타 광고를 하면 아무도 좋아요를 안 누를 거예요. 아무 메리트가 없잖아요. 뭐 그 개그로 풀 수도 없고. 네. 근데 31만 원짜리면은 그 66만 원짜리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이쁘던 뭔가가 사람들을 마음을 움직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마케팅의 어떤 ROI도 잘 나올 거고 무슨 마케팅을 하든 간에 효율이 좋아지죠. 아, 그 포지션이 우선 이쯤에 위치시키는 게 좋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가격을 비싸게 팔 수 있는 거라야 하는 거예요. 개인 셀러이기 때문에. 네. 이게 내가 대기업이다 그러면은 9,900원짜리를 한 달에 뭐 몇십 개씩 런칭해도 충분히 내가 큰 돈을 벌 수 있지만 개인 셀러는 여러 가지 아이템을 소싱을 못 해요. 네. 어쨌든 1년에 몇 개로 끝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다 성공 가능성이 높은 거를 잘 기획을 해서 런칭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제가 로봇 청소기를 만약 론칭을 한다고 하면 제일 최저가가 10만 원이고 제일 고가가 막 100만 원짜리가 있으면 그래도 한 50, 60 정도는 돼야. 그렇죠. 그래, 이미 네. 고가의 브랜드들이 선점하고 있는 그 자리는 갈 필요가 없는 건데 그렇죠. 대충 보시면은 판이 나와요. 완전 그 싸구려 그 로봇 청소기가 있고 나름 메이커들이 선점하고 있는 게 있고 그 위에 이제 국내 브랜드들 중에서 큰 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인 거죠. 여기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들이 런칭하고 있는 그런 자리보다 조금 더 비싸게 팔아야죠. 근데 많은 분들은 여기를 지금 드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밥솥을 하는데 뭐 쿠쿠 이런 가격에 팔라는 게 아니죠. 지금 뒤져보면은
신규 브랜드들이 런칭해 있는 그 구간이 있단 말이에요. 네. 걔네들보다 난 1원이라도 더 비싸게 팔아야죠. 그래야지 걔네들을 내가 깔 수가 있죠. 네. 비싸야지까지 싼 애가 어떻게 까요? 싼하게 까면 거짓말 같죠, 그거는. 가치를 올리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잘 되는 게 네. 과거에는 이렇게 좋은 거를 갖고 와도 이거를 팔 장소가 MD가 그걸 찍어줘서 좋은 장소에 노출을 해주지 않으면은 내 상품에 노출할 구간이 없었는데 지금은 인스타그램으로 워낙 매출이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인스타 덕에 이런 소싱이 훨씬 더 안전해진 거죠. 인스타로 바로 구매하기가 지금 네.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럼 SNS를 키우는 것 자체가 마케팅일 수 있겠네요. 내 SNS를요. 근데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광고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광고로 노출이 되는 거지. 그냥 광고 말씀하신 거구나. 예, 내 계정에 팔로워가 많다고 내가 물건을 런칭해서 판다? 그거는 저는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굳이 내가 갖고 있는 SNS 키운다는 개념보다는 그렇죠. 그거는 일종의 배신이죠. 내가 이 사람을 좋아했던 이유가 물건 팔아가지고 장사하라고 좋아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다른 의도로 좋아한 건데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물건을 팔면 일종의 배신이죠. 이해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사주다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2개 팔고 3개 팔고 4개 팔면 완전 장사꾼 되네? 그때부터는 좋아한 게 아니죠. 네. 뭐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네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물건 팔기 위해서 무슨 퍼스널 브랜딩을 해라? 뭐 처음부터 내가 장사꾼으로 퍼스널 브랜딩 했다면 말이 되지만 다른 걸로 퍼스널 브랜딩 해놓고 물건을 판다 그거는 잠깐 반짝하고 끝나는 거죠. 네.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죠. 그러면 이제 대표님께 또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결국에는 대표님께서 이제 추구하시는 게 브랜드잖아요. 이제 브랜드를 이제 갓 시작하는 대표님들이 브랜드를 바로 이제 뛰어들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 작게라도 진짜 내 브랜드를 또 만들고 싶어요. 뭐 3,400 그 투자를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하시면 좀 소규모로 내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카테고리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 디자인이나 그 모양이나 그 기능이 지금 소비자들이 원하는데 안 팔고 있어요, 이제 한국에서. 그거를 찾는 게 중요한 거죠. 결국 이게 포인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좀 자본이 있으면은 적중하는 이 농도가 네. 100점 만점에 90이 아니라 뭐 10, 20만 조금만 적중을 해도 되거든요. 네. 그런 걸 내가 툭툭툭툭 런칭할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한 개를 소자본으로 잘 해서 런칭하고 싶다. 그럴 때는 기획을 더 열심히 해야겠죠. 그 기획에 쓰는 시간과 노력이 더 커야겠죠. 과거에는 이 안경 코받침 있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이것도 많이 흔해졌는데 한 2년 전에는 어떤 분이 요거 소싱해가지고 한 달에 3,000만 원씩 팔았어요. 그 안경 코받침. 코받침이요? 예, 예. 이게 안 팔았거든, 한국에서. 또 없는 거를 가져오는 게 진짜 가장 좋은 길이긴 한데 조사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다기보다는 누구나 본인이 개인적으로 남들보다 더 많이 알거나 익숙한 분야가 있어요. 네네. 거기서 찾으면 훨씬 쉽겠죠. 저 아는 분은 폴댄서 강사예요. 네. 근데 그분은 본인이 많이 알잖아, 폴댄스 그 기회를. 왜냐면 학원에서 강사를 하다 보니까 그 신발이 없는 거예요, 한국에. 전부 다 구매 대행을 하는데 구매 대행도 뻔하고 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내가 모르는, 남만 알고 남들은 모르는 분야 아니에요. 거기서 찾으면은 뭐 1년에 무슨 뭐 몇백억 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무리 작은 분야라도 거기서 잘 팔리는 아이템이라면 충분히 그 정도 매출이 나오죠. 왜냐면 전 국민한테 팔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 만약에 내가 조사를 해서 없는 아이템 발견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소량이라도 생산을 해서 이제 뭐 좀 테스트하는 과정들이 있나요? 생산은 아니고 거의 다 중국에서 만들어 놓은 걸 그냥 갖고 오는 거예요. 중국에서 OEM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죠. 그래서 그 시장 조사를 할 때 네. 우리나라 시장 수준이 전 세계 수준에서 봤을 때 되게 낮은 열악한 분야가 유리하죠. 왜냐면 중국에 가보면은 그 만드는 물건들이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수준 높을 거 아니에요. 고르기가 쉬운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뭐 뷰티 이런 것처럼 세계에서 경쟁력이 높은 카테고리를 내가 조사를 하면은 해외 봐봤자 뭐 살 게 없어요. 이미 다 한국에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밑에 걸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열악한 카테고리. 상대적으로 그 글로벌리. 그런 거는 아마존만 뒤져도 그쵸. 들어올 게 많은 거죠, 한국에.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인증이 있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좋은 거죠. 왜냐면은 수입하는 사람들이 겁먹고 인증 때문에 안 한단 말이에요. 네. 알아보지도 않고. 그렇죠. 예. 근데 대부분의 경우가 해외 소싱을 하게 되면은 한 번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사올 때는 인증비가 차지하는 게 크지만 포션이 네네. 그게 금액이 좀 크게 수입을 하게 되면 사실 인증비가 얼마 안 되거든요. 네. 그럼 그런 거도 빈 카테고리가 되게 많은 거죠. 차라리 그 장벽이 있는 아이템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인증비가 책정되는 게 이걸 수입해가지고 내가 벌 돈에 대비해가지고 인증비를 책정한 되잖아요. 좀 더 크게 봐야 되겠네요, 진짜. 그리고 요 중간 단계로 저는 구매 대행을 하는 것도 좋다고 봐요. 구매 대행이요. 예. 왜냐면 구매 대행은 우리나라에 있는 걸 파는 게 아니라 해외
해외 거를 많이 구매 대행을 하잖아요. 네네. 구매 대행이 해외 소싱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차라리 더 좀 높다고 보는 거죠. 아, 구매 대행이 해소싱으로. 하나 주의할 거는 구매 대행으로 팔리는 물건하고 또 재고로 쌓아놓고 파는 물건하고도 다른 게 있어요. 왜냐면 이건 2주를 기다려야지만 사는 물건이고 네. 얘는 바로 주문이 와야 사는 거잖아요. 그래도 처음부터 해외 소싱이 너무 어려우면은 네. 구매 대행을 해가지고 근데 구매 대행을 막 하는 게 아니라 구매 대행을 해가지고 나온 그 물건들이 모여있는 그 모양이 와 여기는 이거 전문으로 파는 데네 라고 명확하게 용도가 있어야죠. 그냥 이것저것 갖다 놓는 구매 대행이 아니라 잘 팔리는 거를 섞어 놓는 게 아니라 전문몰 식으로. 전문몰이 어떤 컨셉이던 아니면 뭐 카테고리던 아니면 스타일이던 이런 식으로 용도가 있어야죠. 그 샵에 붙은 이름을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게. 네. 물건을 팔면서 시장 조사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다 해외 소싱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은 그 중에서 일부 상품은 내가 해외 소싱으로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아, 이해했습니다. 요즘에 그런 거 되게 많이 생겨요. 구매 대행으로 무슨 뭐 농업용품? 구매 대행은 주로 이제 이런 전문 직업에 관련된 게 잘 팔리거든요. 왜냐면 그건 꼭 사야 되니까 2주 걸리더라도. 귀천한 사람들이 사는 농기구를 다 파는 구색을 다 갖춘 구매 대행을 갖췄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잘 팔리는 게 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구매 대행이지만 일부 품목 중에서 바로 사면 좋은 물건들은 거기에다가 넣는 거죠. 해외 소싱해가지고. 어떻게 약간 그거네요. 이제 만약 100개를 깔아두고 그 중에 이제 좀 실제로 내가 이제 재고를 두고 팔 만한 제품들을 선별을 해서 그렇죠. 해소싱을 하는 거죠. 예, 그런 몰들이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 구색을 다 해외 소싱을 해오면은 돈이 많이 들고 네. 국내 걸 받아오면 뻔한 거고. 그러니까 그 용도에 기가 막히게 적중하는 물건들을 해외에서 다 소싱해가지고 와 하게 해놓은 다음에 그 중에서 바로 사야 될 물건들 있잖아요. 2주까지 안 기다릴 것들. 그런 것들은 바로 내가 수입해와가지고 위에다 굽는 거죠. 당일 배송으로. 이해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게 많아질 거예요. 뭐 여기에다가 아까 우리가 하던 위탁 넣어도 되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셀러 대표님들한테 좀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제가 여기 적었는데 이거 너무 중요해가지고 네. 이게 보이나요? 이거 사장님한테 제가 드리려고 일부 적은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예, 장사를 해서 성공할 때 필요한 요소. 아, 첫 번째가 역량이에요. 영양. 예. 이거를 무시하고 이 단계를 스킵하고 장사를 하면은 일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역량이라 하면 두 가지가 있겠죠. 내가 무슨 이쁜 물건을 판다 그러면 디자인 감각이라든지 물건 감각, 상품 감각인 거고, 내가 뭐 가전이라든지 실용적인 물건을 판다 그러면 상품 인사이트겠고. 근데 뭐 이게 교집합이 있는 것도 많겠죠. 근데 어쨌든 역량이 내가 남보다 뛰어난 것만큼 돈을 버는 게 사실 세상의 원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스킵하고 그냥 뭐 노력과 뭐 정보 몇 개만 가지고 장사를 하겠다라는 건 사실은 되게 힘든 길을 가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역량을 키우든지 아니면은 내가 남보다 뛰어난 역량에서 장사를 하든지 그 카테고리에서. 두 번째가 정보. 정보가 이제 뭐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정보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고급 정보도 알아야 되고, 숨은 정보도 알아야 되고, 뭐 이런 게 이제 강의 같은 게 다 정보겠죠. 마케팅 뭐 이런 기술들. 그 다음에 이제 뻔한 얘기가 노력과 열정인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자본이에요, 자본. 이 자본을 여러분들은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이 자본은 내가 재산이 얼마 있냐가 아니에요. 이 장사에 내가 얼만큼 돈을 쓸 거냐의 어떤 마음, 결정이기도 해요, 이거는. 사실 자본은 빌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자꾸 정부 정책 자금 빌리라는 게 정부 지원금, 정부 정책 자금이라든지 어쨌든 싼 이자로 여러분들이 자본을 확보해야 머리가 정상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시장 조사를 할 때도 내가 자본이 은행에 500만 원인 상태에서 시장 조사하면은 이게 머리에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500만 원 떨어지면 당장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배가 그 일정 이상 불러야 책도 볼 수 있고 영화도 보는 거지. 배가 고프면은 화가 나요. 그렇죠. 네,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은 짜증이 나잖아요. 날카로워지고 조금만 건드려도 이렇게 화내고. 일단은 좀 먹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자본이 확보가 되든 쓸 마음을 먹은 다음에 시장 조사를 하고 뭐 장사를 해야지 그 의사결정들이 올바른 게 일어나지. 돈은 한 푼도 안 쓰겠다고 그렇게 딱 세팅을 해놓고 장사를 하면 맨날 똑같은 종류의 장사밖에 못하는 거에서 모든 이 비극이 시작되지 않았나. 특히 한 2년 전부터. 그러니까 무자본 창업 이런 게 너무너무 붐이 일면서 사실 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역사로 봐가지고 무자본으로 성공한 사례가 도대체 얼마나 돼요. 무자본 사례가 그때 집중적으로 몇 명이 조명을 받았을 뿐이지 통계적으로 봤을 때 똑같아. 제가 봤을 때는 자본을 쓴 사람이 성공을 했지 무자본으로 성공하는 게 어디 힘들죠.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매스미디어의 그 프로파간다, 언론을 이용한 어떤 약간 해프닝이었어. 제가 봤을 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본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은 돈을 빌릴까.
그래 놓고 해야지 정상적으로 의사결정도 하는 거죠. 그래야지 외국에 출장도 가고 그쵸. 박람회도 갈 마음도 생기고 외국에 뭐 알리바바라도 들어갈 마음이 나지 500만 원밖에 없으면 외국 사이트 들어가기도 싫어요. 근데 이번에 또 런칭 강의 또 있으시잖아요. 아 그건 돈 강의. 근데 이것도 그 돈 정부에서 타낼 수 있는. 네, 정부 지원금하고 정책 자금 강의인데 저 아까 결제했습니다. 이 정부 지원금을 어쨌든 사업 계획서에다가 내가 이런 상품을 개발하겠다고 쓰는 거잖아요. 그걸 돈이 나오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일을 하면 제조를 안 하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존의 선수들은 해외 소싱할 아이템을 보고 그걸 내가 개발하겠다고 받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개발을 안 하고 이러한 이유로 개발이 여기까지 왔다. 이게 참 불법은 아닌데 선수들이 이렇게 자꾸 타낸 사람만 자꾸 먹으니까 이거는 제가 어느 시점에서 공개를 좀 해서 좀 대중화를 좀 시켜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강의를 런칭한 건데 파동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계속 이 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면 나를 포장해가지고 지원금 타내가지고 뭐 이런 거잖아요. 너무 부작용이 많아요. 이 머리하고 장사 머리랑 너무 달라. 왜냐면 얘는 요 해외 소싱으로 이거 타내는 요령을 아니까 그거 가지고 할 게 자꾸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일은 안 하고 저기 전라도에다가 이거 타내고 뭐 R&D 과제 타내고 여기서 5천 여기서 1억 이것만 타내가지고 돈은 안 벌고 쌓아놓기만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건강하지가 않아서 이거는 제가 좀 장사를 제대로 이해하는 분 이걸 줘야지 제대로 쓰지 처음부터 장사는 모르고 지원금만 받을 분들한테는 좀 안 맞는 강의 같아요. 아, 네, 이해했습니다. 네, 여러분 알아서 판단하세요. 저 조금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진짜 너무 많은 도움 됐습니다. 사장님도 지금 경험도 많으시고 일단 규모가 어느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더 키워가지고 일리 가는 것보다는 얘대로 하면서 여기다가 자꾸 잽을 던지라고 해요. 브랜드를 런칭하는 거를. 그러니까 시간을 할애해서 하루 시간 중에 시장 조사하는 거, 시장의 빈틈을 찾는 거, 해외 거 보는 거를 아예 정해놓고 해야 돼요. 제가 사실 생각을 좀 브랜드에 대한 생각을 좀 조금 다르게 했던 것 같아요. 시장에 뿌려져 있는 제품에서 뭔가 차별점을 도와주고 생산을 해서 요걸 내 브랜드화 시키는 요걸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그것도 좋아요. 근데 그것도 좋은데 그렇게 된 브랜드보다는 이 브랜드를 사람들이 훨씬 더 좋아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시고 이거를 놓으면 사실 장사하는 보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한번 장사를 했다 그러면 사실 이거를 해야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기반이 많이 있으시니까 하루에 전체 시간 중에 한 20-30%를 내가지고 이거를 두드려야 돼요. 우선은 시장 조사가 먼저겠네요. 그렇죠. 내가 익숙해져야죠. 그 시장에 국내부터. 그리고 사장님이 평소에 주로 사시는 쇼핑 네. 그 카테고리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라이센스도 있어요. 라이센싱. 제가 그것도 사실 흥미있게 보긴 했는데 자꾸 저랑 먼 얘기 같아서 너무 어려웠거든요. 아니야. 그거 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제 주변에도 제 수강생들 중에서도 초보가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이런 그 뭐 배터리라든지 뭐 이런 그 핸드폰 산발 이런 것들 브랜드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거기에 유명 브랜드가 붙어 있으면 분별력이 생기잖아요. 네. 그럼 그 브랜드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브랜드 라이센스를 이미 갖고 있는 라이센시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 걔한테 그냥 얼마만 주고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렇게 작은 브랜드들은 나라별로 주지는 않고 동아시아한테 누구한테 딱 줘요. 주로 대만이나 홍콩에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러면 대만이나 홍콩 사람들이 예를 들어 라이카에 가가지고 이 동아시아권을 다 따온 거예요. 라이센스 권한을. 그러면 걔는 1년에 얼마치를 얘한테 줘야 돼요. 라이카한테. 그게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애들은 이미 상품을 다 개발해 놓고 이거 라이센스 내 밑에 붙을 사람하고 박람회에 나와요. 공장까지 다 섭외해 놓고 그냥 그런 걸 사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라이센싱 사업을 하려면 저희가 컨택해야 될 사람은 이제 그 총판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네요. 그렇죠. 라이센스를 찾으면 되죠. 근데 이거 어떻게 찾죠? 그럼 브랜드한테 물어보면 알려주죠. 그 본사에 물어보는. 네, 링크드인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그 브랜드 매니저한테 찾아가지고 걔한테 물어보면 돼요. 나 한국에 누군데 니네 거 라이센스 하고 싶은데 니네 라이센스를 찾고 싶다. 그러면 걔는 더 좋죠. 왜냐면은 물건이 더 많이 만들어지니까 지네들이 가져갈 게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라이카의 에이전시는 이걸 안 가르쳐줘요. 돈이 안 되니까 지는. 에이전시가 있거든요 또. 에이전시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여러 명이 붙는 거예요. 한 명만 독점을 주는 게 아니라. 근데 얘는 돈을 언제 버냐면은 이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야지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안 소개시켜주죠. 물론 착한 애라면 소개시켜주겠지만. 그래서 핵심은 이것도 나중에 강의할 걸 제가 오픈했는데 브랜드한테 얘기해가지고 라이센스를 찾으면 돼요. 그럼 걔는 언제든지 웰컴이죠. 지 밑에 붙는 데니까. 그렇죠. 봉이 김선달이거든요, 얘는. 그래서 대만이나 홍콩 사람들이 이거를 옛날부터 한 20-30년 전부터 이걸 많이 했어요. 유명한 브랜드들의 일본은 많이 안 주는데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판권을 아예 따는 거예요, 미리. 그래가지고 박람회 같은 데 판 차리고 나가가지고 중국의 공장들 다 아니까 목업을 만들어가지고 지네 브랜드 붙여가지고 이거 할 사람, 이거 할 사람 이래가지고 이제 그걸 팔았다는 거죠.
아, 그러면 좀 잘 팔리는 좀 대중적인 거에서 그것만 그렇죠. 받아서 해도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브랜드 분별력이 없는 예를 들어 가지고 카메라 산발이 같이 네. 그런 것들에 뭐가 붙으면 잘 팔리겠죠. 난이도가 혹시 이거 브랜드 만들기 쉽나 이게 쉽나요? 뭐 둘 다 비슷한데 네. 이게 더 따면은 진입하기가 쉽죠 시장에. 어디 가나 대접받고 영업이 자동으로 되죠. 내가 브랜드를 유명 브랜드 갖고 있으면 이미 다 작업이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알려진 거니까. 브랜드니까 어서 오십시오 하는 거죠. 그래서 초보가 좋다는 거예요. 저는 싫어요 이거 남의 브랜드. 아, 네, 감사합니다. 또 오늘 대표님께서 시간 좀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저도 많이 배웠고 저희 구독자 대표님들도 많이 배웠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